81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저자 이시안. 출판일 2024년 1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사고력 실종의 시대, 앞서가는 사람의 생존 전략을 알자. 책 소개.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겼다. 전 세계 1% 브레인들의 사고력 무한 확장의 기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는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책이다. 저자 이시안은 한국 멘사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삼성, SK 등 국내 유수의 기업 강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재는 성신여대 겸임교수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 1% 브레인이라는 멘사 회원들과 수많은 인재들을 일선에서 만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질문해서 찾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최고의 질문을 할 줄 알고 그 질문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 이 책에는 최고의 생각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질문법, 챗GPT 외 AI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이시안, 대학 교수. 한국 멘사 회원으로 연세대학교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대학교 100여 곳을 비롯해 삼성, SK, 네이버 등 100여 개 국내 유수의 기업과 국회, 기재부 등 50여 개 공공기관에서 강연했다. 기술, 인문, 경제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GPT 제너레이션, 이제는 잘파 세대다 등 8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유튜브 채널 시안 책방의 책방지기로서 재미와 깊이를 놓치지 않는 탁월한 전달력과 핵심을 꿰뚫는 분석력으로 독자들이 믿고 찾는 기술, 인문, 경제 지식 큐레이터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생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 인재들의 생각법에 대해 깊이 있는 글과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지금 필요한 건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력. 우리가 다시 생각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당신은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각종 SNS나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한 도파민에 중독될 때 당신의 사고는 정지된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도 집중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추천 영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경험 많지 않은가? 집중을 통제하는 것도 생각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집중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키워야 하는 것은 집중력이 아니라 사고력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멘사 회원들의 사고력 무한 확장의 비밀.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자는 그 기초를 질문에서 찾는다. 세기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나는 올바른 질문을 찾는데 55분을 쓰겠다. 고 잘라 말했다. 저자가 멘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난 일명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질문의 능력이 탁월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는 것. 이 책에는 최고의 생각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질문법, 챗GPT 외 AI에게 최고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질문법 등 질문으로 생각하기에 대한 핵심 비법이 담겨 있다. 생각조차 기계에 압도당해버린 시대. 질문은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다. 최근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열풍이 거세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 사이에 인사이트를 불어넣는 일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게 된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다. 최근 각광받는 생성형 AI는 일명 좁은 범위의 AI, Narrow AI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은 운행에 대해서,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결국 이들을 통제하고 활용하려면 여러 분야의 통합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대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최근 20년이 검색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질문의 시대로 세계의 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놀라워만 하는 사람은 방관자이다.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AI 기술로 수많은 것이 방 안에서 해결되는 시대. 제대로 된 질문은 당신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하죠. AI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AI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기도 하고요. 모두 비슷한 출발점에 있을 때 질문하는 법을 훈련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쥔 이 책을 열심히 보아야 하는 이유죠. 자신의 삶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깔대기 기법과 스피커 기법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원래는 면접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빠르게 답변해야 하는데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를 때 도식적으로라도 답변 거리를 찾으라는 뜻에서 만든 거예요. AI에게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 세워야 할 전제의 3단계가 있습니다. 3알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 realization입니다.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의 방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체화, reification인데요. 궁금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질문에는 두루뭉술한 답을 주는 것이 챗GPT인 만큼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지식이나 인사이트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 represent인데요. 자신이 가진 궁금증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프롤로그,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는가? 정답의 시대. IMF 이전에 한국은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고도 성장의 나라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간밤에 먹던 샴페인 흔적이 널브러져 있는 파티에 나날들을 보냈죠.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에 대졸자라면 어느 기업에 들어가느냐 하는 실존적 문제로 고민을 했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존적 문제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자리가 남아있기나 할까 걱정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을 거쳐야 하니까요. 이때의 인재상을 설명하는 단어는 성실, 끈기, 책임감, 열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장년층은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재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빠르게 뒤따라가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주문을 받고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뉴얼을 충실히 지켜서 짜인 대로만 명확히 수행하면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때로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납기일에 맞추고요. 석유 개발로 떼돈을 번 중동 나라들이 넘쳐나는 돈을 쓰려고 벌인 건설 사업에 한국이 많이 참여해서 외화를 벌 수 있었던 것은 건축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납기일을 맞췄기 때문이었어요. 이때는 정답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매뉴얼에 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정답을 암기하고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시대였죠. 어느 나이대에는 뭘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업 입사 시험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같은 시험은 암기 시험이었어요.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암기를 잘한 사람이 결국 합격자가 되는 프로세스였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규칙이나 매뉴얼을 암기해서 그대로 시행하기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을 얼마나 암기하는가는 중요한 인재의 조건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회로도 존경받을 수 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였던 겁니다. 경험과 연륜으로 쌓인 지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었거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질문을 디자인하는 법. 그런데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대로 고정되면서 저성장 사회가 되고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산업의 구조도 주문을 받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납기일을 맞춰주는 하청업체 중심에서 반도체나 전자기기, 자동차를 수출하는 원청업체 중심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각 산업에서 선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이미 짜여서 누구나 알고 있는 매뉴얼을 따르는 방법으로는 도무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성실, 끈기, 책임감, 열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인재들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가치도 변했어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손안의 모바일로 언제든 온라인 상태가 된 사람에게 지식은 검색만 하면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외워두어야 하는 의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역 맛집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내일 출장 가기 전에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지 해결되는 시대에서 굳이 그런 분과 친분이 없어도 그냥 모바일로 검색하면 서울역에서 갈 만한 식당이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검색을 통해 지식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이제 단답형의 파편적인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술형 답이 중요해집니다. 지식을 연결하고 인과나 상관관계를 찾아 의미를 부여하는 답이 경쟁력을 가진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고 가장 인기를 끈 물건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 그런 물건을 보면서 트렌드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내년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많이 팔리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암기 형태의 단답형 답이 전제하는 질문은 역시 단순한 스타일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단답형 답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시대에 서술형 답의 시대에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질문에 따라 답은 얼마든지 유도 가능하니까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어느 나라가 싸운 거지 라는 질문의 답은 그냥 단답형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던 것이 IMF 이전의 시대라면 IMF 이후의 시대, 어떻게 생각하면 검색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격차는 제로에 수렴하게 되었어요. 검색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이제 질문 디자인부터 바뀌어야 유용하고 경쟁력 있는 대답이 나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인 거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강체제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은 주변 약소 폴리스들의 사정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서 어떤 선택을 한 폴리스가 현명하게 살아남는지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인사이트 있게 구성할 수 있는 서술 능력도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모두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대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의 시점을 맞았어요. 질문만 중요한 시대. 제가 IMF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했지만 사실 이렇게 시대가 변한 것은 인터넷과 PC의 보급 덕분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은 그런 경향을 고착화한 결정적인 기술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받침은 인터넷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기술이 적용되는 시대적 특징을 보면 그것이 개발되는 것과 사용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어요. 검색을 하고 정보를 가공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인재로 대접받는 게 IMF 이후부터여서 IMF는 사회적으로 이런 변화의 흐름이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인 거죠. 거의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요. 생성형 AI의 발전과 코로나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성형 AI인 챗GPT 발표보다는 먼저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여서 작용 면에서는 인터넷 보급과 IMF의 관계와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생성형 AI는 모바일의 보급과 더 비슷할 수도 있고요. 생성형 AI, 구체적으로는 챗GPT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 사이에 인사이트를 불어넣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편견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챗GPT는 이미 있는 정보들을 짜깁기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사이트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인사이트 있는 사람도 그 인사이트를 발휘하는 프로세스는 챗GPT와 비슷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뇌과학은 현상만 파악했지 그 원리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 정치를 생각할 때와 종교를 생각할 때 뇌가 신호를 주는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은 MRI 관찰을 통해 알아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사람에게 정치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챗GPT의 작동 기제와 사람의 생각 기제가 같은지 다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결과물은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주는 서술형 답이 생각보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은 리포트를 만들고 직장인들은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대중은 책을 만들거나 아이를 위한 동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주식 투자 가이드를 만드는 분도 있고 자신의 전속 상담사로 챗GPT를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최근 들어 자신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사람과 나누는 대화보다 챗GPT와 나누는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마케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보와 정보를 엮어서 인사이트를 집어넣는 기계가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답을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가 질문과 답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질문만 중요한 시대인 거죠.
질문만 괜찮고 적절하다면 인사이트가 들어간 서술형 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제로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사이트는 답을 만드는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데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챗GPT보다는 인사이트 풀한 답을 찾아내겠지만 그런 답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생성형 AI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척척척척 답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두려울 정도거든요. 시험의 법칙. 질문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 구급 공무원 시험이 암기식에서 정보이해식으로 바뀌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제야입니다. 암기형 인재가 대접받는 시대에 생긴 암기형 인재를 뽑는 시험이 정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체크하는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제야 바뀐 거예요. 공무원 구급 외에 대부분의 대학교 시험 이후에 보는 취업이나 상위기관으로 지원할 때 보는 시험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입사 시험인 GSAT는 수리 능력과 추리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급과 7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인 PSAT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들어갈 때 보는 LET는 언어 이해, 추리논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기업에서 보는 시험인 NCS는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중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세 부분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시험들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요. 크게 보면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추리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어는 텍스트로 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시험입니다. 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 형태인 제시문을 빠른 시간 안에 보고 그것을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대학 입시 때 본 시험 중에 비문학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 능력은 표나 그래프를 보고 그것을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수치적인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죠.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은 질색하는 시험이지만 사실 수학은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계산이 나누기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수치적 자료를 빠르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리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인데 우리가 이해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추리는 정보와 정보를 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식을 이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드는 능력인 거죠. 이 능력을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 상황이라는 정보를 모아 해결책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리가 기본 능력이라면 이 기본 능력을 문제에 적용해서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시험들을 일별해보니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인재를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텍스트로 된 정보, 수치나 그래프, 표로 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그 정보들을 활용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동안 인재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술식 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뿐 아니라 인류는 또 다른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답을 찾을 때 지식과 지식의 점을 연결하는 인사이트라는 선을 대신 그어주는 생성형 AI들을 만나게 된 거죠. 질문만 잘하면 우리는 인사이트 있는 답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에 압축되어 들어가는 인간의 인사이트.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인사이트의 효용성이 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인사이트는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니까 무척 압축되고 정제되어서 주요 핵심만 활용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인사이트 중에서 그 핵심을 짧게 정리해내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하느냐가 인간의 경쟁력이 되면서 이제 인간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절한 질문이라는 것은 맥락에 맞고 핵심을 끌어내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의 능력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타인과의 대화에 적용할 때 의미 있는 답변과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문의 시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사이트 넘치는 질문만이 중요한 시대에 경쟁력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답형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 서술형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저 왜? 와 어떻게? 만 반복하는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이 중요한 시대라고 인사이트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보를 외워서 나열하기만 하고 정보와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사이트가 없던 분이 챗GPT에게 갑자기 좋은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인사이트를 함축해서 넣는 작업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하죠. AI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AI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특권을 강탈당한 시대.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 많이 약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생각하기라는 특권을 강탈당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은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정량을 넘어버리는 정보와 지식을 우리 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기는커녕 호호를 생각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의 마술에 걸려 우리의 취향이라고 간주되는 정보를 타의적으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취향에 맞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정보를 보고 싶은지 우리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취향을 파악하고 가치를 확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꽤 낯선 일이 되어버렸죠. 질문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생각의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식들의 패턴을 파악하며 그리고 그에 맞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서 그 모든 것이 경쟁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답만이 중요한 시대에는 정답이라고 사회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속담이 괜히 생겼겠어요. 그런데 질문이 중요한 세상은 다양한 답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전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보 같거나 그 인생이 부끄러운 게 아닌 세상인 거죠.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요. 해리포터에 보면 보가트라는 괴물과 맞서 자신의 공포와 싸우는데 보가트는 앞에 마주친 인물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포를 극대화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가트가 변하는 대상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네빌에게는 스네이프 교수로 나타나고 늑대인간인 사람에게는 보름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인공 중 하나인 론에게는 거미가 가장 무서운 존재고 해리포터 웹 프리퀄 시리즈인 신비한 동물사전 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에게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일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로 등장하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에 대한 정답은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였어요. 학교에서 고스트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고스트를 그려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미국형 고스트를 그려가는 게 맞는지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다가 그냥 캐스퍼 같은 형태의 귀여운 고스트를 그려가기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천차만별의 고스트를 그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운데에 원 하나 그려놓고 새까맣게 칠해온 아이도 있었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게 내가 느끼는 고스트구나. 그 아이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고스트라고 설명했다고 하고요. 숙제를 깜빡 잊고 있다가 유치원에 와서 급하게 숙제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의 임기응변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척 임팩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트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겁니다. 질문만 있을 뿐이죠. 정답이 있다면 이런 다양한 답을 만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답이 나오고 창의성이 신장되고 그 안에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생깁니다. 정답이 있는데 저 친구가 모르면 동정심에 위로해줄 수는 있어도 그 친구의 오답에 공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정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답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답이고 가장 적절한 답인 거죠.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답이 가능함도 배웁니다. 정답이 존재하는 시대는 무엇을 해야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시대는 무엇을 해도 좋은 시대입니다. 정답이 있는 시대는 정답길을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기 편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답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을 해도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다양한 답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답이 아니면 어쩌나 걱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답을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답으로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질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해요. 불안감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